자기 대상 관계에 대한 재고찰. 계속해서 이 책의 제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싶지만 이쯤에서 잠시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 나의 몇몇 동료들이 제기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자기 대상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그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즉 건강한 자기는 평생 자기 대상의 지지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선 질문의 후반부부터 언급해 보겠다. 이 질문의 후반부는 자기 대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 대상과 특수한 의미의 자기 대상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다. 전자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기능과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의 차원을 가리키고, 후자는 자기 대상 발달의 시작 단계와 관련된 원초적 자기 대상을 가리킨다. 초기 여기서 단계. 우리가 원초적인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건 어떤 대상을 얘기할까요? 특수한 자기 대상인 거, 특수한 의미의 자기 대상. 그렇죠. 그런 특수한 의미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부모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원 대상이 있는데 원초적인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자기 대상으로 기능했던 자기 부모를 얘기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초기에는 부모님이 자기 대상이 되지만 세월 지나면서 학교 선생님도 자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선배 중에도 어떤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대상을 계속 함께 어린 시절의 부모 대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자기 대상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자기 대상은 계속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개념일 때는 이건 자기 대상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지만 원초적인 자기 대상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항상 현실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자기 대상이라고 할 때는 보통 내적 대상을 의미를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지면 대상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 내적 세계 속에서도 그 표상이 생기죠.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는 게 어떤 분은 외부 현실 속에서의 대인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내면화된 대상, 내적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겠죠. 동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이분은 지금 내적 대상을 얘기하는지 외적 대상을 얘기하는지 조금 그때 이해하면서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초기 단계 동안 자기와 자기 대상에 대한 인지적 혼란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각도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고, 다만 인생의 모든 참된 경험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자기 대상 경험도 단편적이 아닌 입체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심층적인 경험이다. 성인이 성숙하게 선택한 자기 대상의 자기 지지 효과를 경험할 때 거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전의 모든 자기 대상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성취로 인해 칭송받고 보양되는 감정을 느낄 때 그 안에는 예전에 강하고 존경스러운 엄마에 의해 드높여졌던 경험과 그녀의 위대함, 고요함, 그리고 안정감과 융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경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의 질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다. 이 질문은 자기 대상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즉 일종의 내적 모순이 아닌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자기와 자기 대상 개념이 내적인 경험을 지칭한다면, 다시 말해 그 개념이 물리적 현실의 일부가 아니라 내성과 공감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한 심리적 현실의 일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의 관계를 마치 외적 현실의 무대에선 배우들을 취급하듯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을 보통 대인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외부 현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대상을 내면화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할 거 표상이라고 할 거예요. representation이란 object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융 같으면 이마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메이고 이마고 이런 어쨌든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혹은 표상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는 현실에 있는 어머니도 어머니고 내 안에 있는 어머니도 어머니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중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티클을 논문을 쓰시는 분이 그걸 잘 분명하게 하지 않고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짐작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는 인트로스펙션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리플렉션하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리플렉션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얘기를 공감함으로써만 파악되는 내적 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적 대상 얘기가 아니고 외부 대상인 것처럼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코엇이 좀 답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고 가죠. 앞에서 제기한 수사학적 질문에 함축된 반대는 타당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로이 쉐이퍼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견의 불일치가 무의한 것이고 양해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의사소통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그것이 무해하고 양해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의사소통에 편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것이 무해한 이유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기본적인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과학적 의사소통에 쓰이는 그 용어의 용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대상 관계의 개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컨대 자기가 유아기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는 비단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념적 일관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적 적응을 할 수 있는 독자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간결하게 환기시키는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분석가들은 분명 논의 중인 자기 심리학적 모호성보다 훨씬 심한 개념적 모호성을 견디는 데 친숙해 있으며 어떤 때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리고 나는 특히 전문 용어라는 미명 아래 어떤 주장의 의미가 실제로 왜곡될 때 이런 모호성을 지적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전문적인 분석의 틀 안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용어의 혼란에는 별로 해롭지 않은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무해한 혼란의 좋은 예는 전이라는 용어와 개념이고 유해한 혼란의 좋은 예는 욕동이라는 용어와 개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욕동이라는 용어의 유사 과학적 용법의 유해한 결과를 논의해왔고 이 책의 후반부에서도 다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보다는 바로 전이의 문제로 넘어가 우리가 지금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순과 유사한 개념적 모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전이는 원래 복잡한 정신상태 심리학이라는 정신분석학의 위치에 적합한 개념이었다. 전이는 정신기관의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 전의식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심리적 개념이었다. 즉 내성과 공감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자료였다. 나는 분석가이든 아니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래는 모호하지 않았던 이 개념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누구나 알다시피 전이는 사람들 사이, 특히 환자 분석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언과 히스테리 전환 징후들이 전이 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해할 것이다. 또 꿈이 전이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환자들이 분석가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정신분석적인 것에서 사회심리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이 과학계에 명백히 설명된 이상 그것의 무해성을 입증하기란 그리 어렵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돌아가 보자. 자, 여기서 네. 여러분 코웃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 그러니까 보통 대상 관계라고 얘기 때는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자기 대상 관계 이런 중첩돼서 좀 혼선이 있죠. 원래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자기애적 전이라고 쓰는 용어예요. Narcissistic Transference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 코웃이 독특하게 자기 대상 그러니까 narcissistic 자기애적 전이라는 용어를 자기애적 전이라는 용어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에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는 어떤 대상을 자기하고 분리된 대상으로 이해하는 때 그 대상 관계를 오브젝트 트랜스퍼 그때 일어난 전이 나하고 분리 개별화됐던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이때는 대상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체험하고 아직도 세상을 살면서 외부 대상과 자기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분들, 자기애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때 전이가 이때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때는 전이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만큼 계속되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분리 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대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와 아이 간에는 어때요? 엄마는 자기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코웃의 입장이나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가 보는 입장은 이때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전이의 성질이 다를 뿐이다 라는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코웃이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이 전이의 개념을 확대시킨 거예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일어나는 전이는 분석이 가능할 만큼 상당히 지속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코웃이 자기 심리학을 세우는 가장 큰 기반이 이 전이라는 개념을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코웃 입장에서는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는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분석 가능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가장 사이카틱한 보드라인 환자에게 일어나는 현상도 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의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대상을 넓혀오는 과정 속에서 전이의 개념들이 서로 달라졌죠. 그런 점에서 전이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 전이의 개념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개적 전이라는 어떤 그 전에 쓰던 용어를 코웃은 처음에는 그 용어를 사용하다가 자기 이론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사용해. 대상이지만 대상이 분리되지 않은 대상, 자기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은 대상을 셀프 아브젝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되니까 셀프 아브젝트와 자기하고 관계, 대상 관계이기는 하지만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상전이 그러니까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 그런 대상 관계 이외의 대상 관계를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 자개적 전이가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을 코웃은
이때 아까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 행동장애일 경우에 이때 이분들이 느끼는 대상은 셀프 아브젝트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대상. 그래서 이 자기애적이라는 용어, 나르시스틱이라는 대신에 셀프 아브젝트라는 용어를 써서 자기 대상 전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자기애적 전이 대신에 자기 대상 전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이라는 개념이 이런 변천 과정을 겪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를 설명해내고 싶어해요. 근데 나에게 이 용어를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너무 나한테 탓하지 말라고 하면서 프로이드가 썼던 전의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 전의의 개념은 원래 프로이드가 썼던 개념은 무의식에 있던 정신적인 내용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을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트랜스포테이션의 개념이에요.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이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퍼런스는 원래 프로이드가 썼던 것은. 그래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오는데 처음에 바로 의식으로 오지 않고 전의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식화라고 의식으로 오는 것을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엄밀하게 전의식으로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개념을 썼는데 그러니까 아까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꿈속에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전이다. 꿈을 꾸는 것도 전이고 또 하나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언이라는 것도 무의식에 있던 것이 네. 의식화되는 거죠. 이게 전이 현상들 이런 전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쓰는 전이 개념하고 다르죠. 임상에서 전이 개념은 과거의 원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현재 임상하시는 선생님에게 그 정서를 옮겨오는 거죠.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다, 전치한다는 얘기죠. 원대상에 있던 정서를 다른 대상에게 전치하는 것을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가 썼던 건 심리 내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심리 내적으로 설명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 대한 정서가 옮겨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가 썼던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크리스토퍼 볼러스라는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프로이드 앤 모먼트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4, 5년 전에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아마 그때 우리 학술대회 할 때 그 얘기를 그 책도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프로이드 앤 모먼트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이 트랜스퍼런스 개념이에요. 이분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원래의 개념은 무의식에 있던 정신적인 내용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전이라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프로이드의 최초의 정신분석 기법은 자유현상을 통해서는 자유현상에서는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화되는 것, 무의식의 의식화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는 조건이 자유현상을 하도록 하고 또 자유현상을 하도록 하려면 내담자를 존중해야죠. 내담자 스스로밖에 자유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는 그렇다면 여기에 상담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루고루 관심을 두는 고루고루 주의를 주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얘기든지 다 균등하게 들어주는
이 과정을 프로이드가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원래 프로이드의 기법을 지금 현재 정신분석까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해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석은 많은 경우에 상담자가 자기의 인사이트를 지금 쉐어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상담자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해석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유현상할 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크리스토퍼 볼러스는 아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 굉장히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임상가들이 너무 많은 해석, 너무 많은 설명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의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중요해요. 전의를 어느 쪽에서 더 중점을 넣어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임상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따로 또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것이지만 여기서 전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코웃은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 대상 전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너무 이게 나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정신분석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의 설명이 주어지고 이해된다면 전이 개념의 경우보다 오해를 방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내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의 용어상의 심각한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믿는다네. 그러나 생각해보게 독자들에게 믿고 맡기는 대신 개념의 정확성에 전전긍긍한다면 얼마나 서툴고 복잡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가를. 나는 자기 대상 관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말한 적이 있네.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했어야 할 말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네. 한 인간은 평생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응집적이고 조화롭고 확고한 인간이며 또 과거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창조적 생산적 미래를 향해 의미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삶의 각 단계에서 주변 인물들이 그에게 즐겁게 반응하고 이상화된 힘과 고요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말없이 존재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그와 비슷하고 어쨌거나 그의 내적 삶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이 그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고 또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그런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들의 내적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편지에서 나는 또 이렇게 강조했다. 내가 앞에 글을 쓴 목적은 정확성에 대한 요구를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네. 다만 항상 정확을 기한다고 해서 별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네.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의사 전달의 초점이 자기 대상 관계의 지지 효과를 규정하는 데 맞추어진 경우가 그렇다네. 그러나 초점이 다른 데 있다면 예컨대 나의 경우에서처럼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가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에 있다면 완벽과 정확성은 불필요한 부담이 될 뿐이라네. 중요한 자기 심리학적 용어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 개념 형성과 용어를 검토하도록 자극한 경험에 가까운 보다 실질적인 진술로 돌아가 보자. 나는 지금 의존, 공생 관계에서 독립, 자율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정상적인 심리적 삶의 발달 과정은 자기와 자기 대상의 관계에 변화하는 본질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지 자기 대상이 사랑 대상으로 대체되는 것, 즉 자기애가 대상 사랑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코웃의 독특한 점은 나르시시즘을 독립적인 발달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보통 프로이디안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사랑에서 대상 사랑으로 리비더가 옮겨간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를 셀피시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우시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리비도는 계속 남아 있고 오브젝트 리비도는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 사랑은 대상 사랑대로 따로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기 사랑이 상반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은 내려놓고 그 리비도를 대상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어떤 패러닥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우스는 나르시시즘, 건강한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우스의 이론도 융의 이론이나 아니면 위니카스의 이론이나 캐런 호나이의 이론이나 이런 것처럼 셀프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셀프 중심의 이론 속에서는 셀프가 잘 발달되어야 대상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나르시시즘,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꽤 많죠. 우선 프로이드의 이론부터가 이런 이론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느라 자기가 너무 오해받고 있다는 이분이 이 책을 쓴 것은 아마 이분이 생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에 써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 3년 후에 제자들이 편집을 해서 이 책을 냈어요. 그런데 코우시 자기 과거에는 이고사이칼라지스트, 자기 심리학자로서 계속해서 잘 알려지고 그리고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폴리티컬리도 굉장히 미국 정신분석 학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국제정신분석가 협회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발이 넓으신 분인데 자기의 이 셀프 사이칼로지라는 이론을 개발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코우시 자기애적인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에 대해서 이만큼 정통한 이론을 내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코우 스스로가 자기애적 리드가 굉장히 많았던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분이 이런 자기애적인 성격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임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론을 만들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그 니드가 컸던 분이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약점이 아니라 누구나 프로이드는 자기의 꿈 분석을 통해서 정신 분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스스로도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에더버스 컴플렉스 이론은 프로이드가 자기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이론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의 자기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 속에서 융의 이론이 생겨나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은 결국 삶의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는 이론하기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각자 이런 이론들 속에서는
이 정신분석 세계에서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의 삶이 녹아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웃은 계속해서 이 비난하는 여기서 코웃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셀프하고 셀프 아브젝트 리레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 자기 대상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셀프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할 얘기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오늘 한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갖죠. 왜냐하면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임상이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리고 여기서 큰 주제 하나가 뭐냐면 자기 대상은 어려서만 자기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품위 있게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도 나를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마가렛 말러나 이고 사이카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분리개별화 개념에 너무 매여 있으면은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마가렛 말레의 이론대로 한다면 벌써 한 살이나 2살 이때 아이가 독립 분리 개별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만 3세 정도 36개월 정도 되면 사이카라지컬 버스라고 하죠. 심리적 탄생이 일어나면서 이제 분리 개별화된 인격으로 독립이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갖는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분리 개별화가 그때 일어나고는 그 뒤부터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분리 개별화 제가 임상 체험으로 느끼는 건 분리 개별화는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일부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지만 얘가 중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그리고 나중에 연애의 대상을 만나고 결혼할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분리 개별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리 개별화 이슈는 우리가 평생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심리 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분리 개별화가 안 된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분 임상 속에서는. 그래서 현재 전이 속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상 의존적이어서 분리 개별화가 안 된 분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쟁취하면 인격이 성숙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독립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하고 분리돼서 우리가 온전하게 독립적인 인격이 될 수 없어요. 그 지점에서 개별화, 분리 개별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쩌면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페어벤의 이론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페어벤이 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인펀타일 디펜던스 단계, 유아적인 의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단계를 가는데 독립적인 단계, 그 다음에는 머추어 디펜던시 혹은 뮤추얼 디펜던스 단계로 간다. 성숙한 의존 관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완성된 인격은 의존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 인디펜던스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 그런 점에서 그런 우선 발달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고해야 될 부분
우리가 독립을 향하는 것은 다른 이웃과 함께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우리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서로 독립된 인격끼리 의존하고 사는 게 사회라는 얘기. 그 유아적인 의존을 벗어나서 건강한 의존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인디펜던스, 독립적으로 가버리면 자기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이 자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굉장히 스키조이드한 캐릭터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자기 혼자 다 처리하고 이웃에는 전혀 폐도 끼치지 않고 뭐 특별히 내가 그분들에게 내 정서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가버린다고 한다면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이 되는데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발달 이론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자기 대상은 평생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대상을 계속 함께 건강하게 가지고,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마치 어머니가 나를 무조건 수용해 줬던 것처럼 내가 틀려도 그래 넌 틀릴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힘들었어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대상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독립된 인격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힘들어할 때는 자기 대상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독립된 대상 관계가 주가 되지만 힘들 때는 항상 셀프 아브젝트 리레이션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자개적인 대상 관계, 자개적 전이나 자개적인 대상 관계를 졸업하고 어떤 오브젝트 리레이션 완전히 독립된 대상 관계가로 진입하면 과거에 이런 의존 뭐라고 할까요? 자개적인 대상 관계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사이키 안에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건 내가 갑자기 어린애처럼 돼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아주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라고만 너무 나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에게 기대어오는 이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감싸줘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수님 설명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말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꼬이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기 그 자기 대상을 평생에 걸쳐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고요. 결국에는 그 자기 대상을 이제 그러니까 내적인 대상과 외부에 있는 대상을 양쪽을 생각했을 때 결국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제가 힘들었을 때에 제가 저 안에 저 스스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외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대상이 좋은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항상 처벌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옳지 않은, 비난하죠. 예. 완벽주의적인 완전한 그런 거에 대한 이상이 높으니까 늘 불만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보다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그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나를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년 이후에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그거는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걸 그대로 내 스스로 수용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유함 같은 것을 느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어떤 평생에 걸쳐서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아까 폐업의 말씀도 하셨지만
독립된다는 게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수딩해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요 발제하면서 자기와 자기 대상에 대한 그 코웃의 그 이론이 잘 좀 정립이 됐고, 아까 또 전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 프로이트의 원래 정의에 대한 그 부분 교수님 설명해 주셔갖고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너무 많은 해석들이 그런 내담자에 대한 자유현상을 방해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조금 뭔가 워밍업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들어왔다 보니까 처음에 서론을 되게 많이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제, 쭉 하면서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대상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셀프, 그 자기와 자기 대상이라는 거가 자기 안에 어떤 또 다른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다른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조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조자.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어떤 면에서는 셀프를 예.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런 오나이는 원래 우리가 신경증이 되는 것은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에 어려움 때문에 신경증이 된다고 봤는데, 캐런 오나이 계속 이분이 책을 쓰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대상 관계는 문제가 되는 신경증이 되는 대상 관계는 자기와 자기 간에 네.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장애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관계예요. 근데 이 얘기를 캐런 오나이는 이미 이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은 대상관계의 결함이라고 신경증의 원인을 봤는데, 대상관계의 결함만이 아니고 자기와의 관계의 결함일 수도 있다.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다 하는 통찰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코웃은 이 자기라는 개념을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같은 얘기죠. 셀프 오브젝트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거니까 이 셀프 아브젝트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하고 화해했다는 것은 내 안에 셀프 아브젝트하고 화해했다는 얘기하고 같죠. 어쩌면 내 안에 내적 대상인 어머니는 셀프 아브젝트인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내가 어머니에게 갖는 정서는 사실은 나에 대한 정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나는 하나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결국 자기와 화해의 얘기를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런 오나이는 셀프라고 했던 것을 코웃은 셀프 아브젝트라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젝트이지만 아브젝트가 아닌 셀프이기 때문에, 셀프하고 아브젝트가 같은 상태니까 이걸 아브젝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셀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클리어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는데 캐런 오나이가 이제 내가 나하고 화해가 안 됐다. 그래서 셀프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코웃은 이걸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으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기 대상과 실질적인 밖에 있는 그 현실 대상. 실질적인 대상, 현실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네. 예, 그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어떤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에게 셀프에게 어떤 수딩이 필요할 때 그것이 또 그 실질적인 현실 대상을 통해서 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또 내 안에서도 이 셀프 오브젝트가 또 그것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상호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쩌면 거기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투사와 내사를 얘기했던 것하고 같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학자마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굉장히 서로 다른 이론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 정신분석을 꼭 염두에 두라고 하는 게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야 이제 정신분석을 이해를 해요. 근데 학자들은 전부 다른 랭귀지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보면 마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제 삶의 어떤 경험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편이 이제 현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갈등 상황이 올 때 보면은 내 내적 대상과의 부딪힘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갈등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남편이 마치 나한테 주는 것처럼 그 트리거를 그러니까 뭔가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잖아요. 그게 내적 대상을 남편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남편 현실 대상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떤 그 지지와 격려를 그렇죠. 보내서 받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또 내 안에서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현실 대상과 내 안의 자기 대상과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프로이트의 어떤 그 전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임상에서 그 내담자와 어떤 그 내담자와의 그 상담 그 관계에서 제가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너무 무겁고 막 상담자로서 자책감도 들고 정체성의 혼란과 상담자로서의 어떤 무력함 느끼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꿈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꿈으로 나타났냐면은 그 제 사촌 동생이 토하더라고요. 토악질을 하더라고. 악악 하면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개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한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셀프 이제 통찰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구나 무의식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 자신을 통찰하게 된 거죠. 내가 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거를 이게 통찰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틀린다를 몰랐어요. 근데 물론 재료는 갖다 썼어요. TV에서 본 어떻게 그렇죠. 위장병에 걸린 강아지가 토하는 걸 갖다가 재료를 썼긴 썼겠지만 왜 하필 그걸 가져왔냐는 거죠. 그렇죠. 제 꿈에서. 내 무의식이 아주 그거 하면서 프로이트가 말한 어떤 그 무의식이 어떤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화 작업을 떠올리는 그 과정 중에 꿈으로 그렇게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 아까 실질적인 기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자기 대상이 사랑 대상으로 대체되는 것, 즉 자기애가 대상 사랑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게 자기애가 대상 사랑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세크리파이스를 전제로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자기를 희생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도 어떤 자기의 리비도가 집중돼 있다가 대상으로 리비도가 옮겨간다. 그러니까 리비도의 총량이 같다고 보면은 어느 한쪽을 주려면 자기께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사랑을 멈춰야 대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적이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 못하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코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그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리비도로 설명했던 거죠. 이게 자연과학적인 리비도 이론,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리비도의 개념 자체도 융 같으면 이때 리비도라는 개념을 섹슈얼 에너지라는 개념으로만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사이킥 에너지, 어떤 것이거나 심리적인 에너지 전체를 통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듣는 게, 너는 좀 헌신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받고 있어서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라고 느낍니다. 근데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코웃의 주제예요. 자기 셀프가 단단해져서 응집력이 있는 셀프가 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장애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경증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라는 거는 자기도 사랑하면서 타인도 사랑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헌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굉장한 셀프 시스템을 전제로만 자기 희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상반되는 관계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하고 사실은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도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라는 부분에서 나를 항상 그래도 일정 부분 평균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구나. 자기 대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나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들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갖 스스로한테 막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을 건데, 반면에 또 회복이 되었을 땐 저도 모르게 아우 잘했어 이런 부분을 혼자 이렇게 계속 하면서 했던 부분이 사실은 업과 다운됐을 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던 힘이었나? 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짜 그랬던 건가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음이 급해진다라는 그런 내담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해석을 더 어떻게, 사실 내담자의 어떤 자유 연상이 조금 제한됐던 경우들이 진짜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오늘 다시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예, 그래요. 정원호 선생님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룰을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이 수업 내용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 중에 제가 봐서 센서티브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삭제를 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저한테 내 이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걸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동영상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이 여러분 얼굴은 안 나가요. 그래서 화장하고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게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이거 공부하면서 자유현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자유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 마음속 깊이 명쾌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시간 동안 자유현상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제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그 답을 계속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배고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볼라스 책을 읽었어요. 한 3권 정도? 2권인가 3권인가 뭐 있어요. 아, 번역된 게 있나요? 볼라스 책이 한국에? 네네. 그렇구나. 볼라스 책을 보면서 자유현상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분들에게 우리 그랬잖아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막 아무 얘기나 하게 되지는 않아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예전에 저의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죠. 영업인업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냥 말 한마디로 그게 인지적으로 딱 닿아서 아무 얘기나 하게 되는 게 물론 와서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가요. 그렇지만 그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이야기나 하는데 그게 자기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만 훨씬 얘기하고 그냥 몇 달이 가고 어쨌든 1년 내내 너무나 많이 쏟아놓고 가는데 사실 자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담자 경우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얘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남의 얘기 속에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꾸로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충분하게 내가 신뢰가 가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 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알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무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 게 지금 자유현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 오기 전에 나는 오늘 이거 얘기할 거야.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오늘은 꼭 할 거야 하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무의식의 얘기 아니 의식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경우에는 자유현상식으로 갑자기 볼라스가 이 자기와 자기 대상관계에 대한 수업 안에서 볼라스가 픽업이 되니까 굉장히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코웃에 집중하면서 자기 대상 그래 평생
평생 자기 대상이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은 산소처럼 이제 그런 게 핵심적인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볼라스가 툭 튀어나오니까 코옷은 사라지고 볼라스가 제가 과거에 볼라스를 만났었던 그, 만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었던 어, 그런 느낌, 또 인상 때문에 코옷은 사라지고 볼라스만 남았어요. 그리고 볼라스의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으로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 누구를 떠올리면서 읽었었던가 그런 몽상, 예, 몽상 속에 빠져 있었죠. 혹시 이거 보시면 이 책이 영문으로 된 책이에요. 프로이디안 모먼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는 현대적인 추세, 그게 트레이닝인 것처럼. 그래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어텐션이 가 있는데 사실은 해석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층이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들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프리헤드폰한 상태인데 어쩌다가 조금 맑은 정신이 어쩌면 좀 뉴라틱한 선까지 나오는 인격 속에는 프리헤드폰한 영역이 있고 어쩌면 뉴라틱한 부분도 있고 건강한 부분도 있는데 건강한 부분이나 뉴라틱한 부분이 임상에 드러날 때는 해석이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분의 마음 상태가 프리헤드폰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해석을 하는 경우는 100점 100패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임상 경험 속에서 그때는 해석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금지사항이에요. 그것이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어느 상황이 프리헤드폰한 상황이고 어느 게 뉴라틱하고 어느 게 건강한 상황인지를 그걸 식별해낼 수 있으면은 이 이론들을 쉽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임상 체험이 필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난 프리헤드폰하다고 봤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거보다 건강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착각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줄 알고 이런저런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도움 받았습니다 하고 바로 종결하는 사태까지 이런 큰 저항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이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게 어떤 이론가도 내 환자를 파악하는 것은 환자의 정서나 환자의 지금 상태를 잘 알려주는 교과서는 없어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구체적인 환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 이론 중심으로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자유현상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여러분이 이론에 치우쳐서 내가 다 파악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이해를 했다고 믿고 인터벤션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이런 충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면 이분은 신비의 대상이에요. 신비의 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여러분이 어쩌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나는 게. 하느님은 미지의 분인데 내가 상상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기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기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컨템플러티브 애티튜드라고 관상적인 태도라고 그래요. 영성 쪽에서는 컨템플러티브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관상적인 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애적인 태도가 아니고 대상 중심적인 태도.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대상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태도. 그러니까 영성 생활에서도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정신분석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얘기하고 이 영성가들이 한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프로이드도 의사인 당신이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분석가 중심의 분석이 아니고 내담자 중심의 분석이라는 것을 가장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사이코테라피가 프로이드 이론하고 상관없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사이코테라피라는 것은 정신분석이 원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자유현상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분석가 중심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석 자체는 내담자의 자유현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분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을 돕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 프로이드가 가졌던 그 생각이 프로이드 스스로도 어떨 때는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프로이드를 따르는 후학들이 너무 또 지나치게 해석 중심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같은 프로이드의 제자들이지만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도 각각 다른 포지션 속에서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볼러스 같은 분은 원래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정신분석의 기본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회되면 우리가 크리스토퍼 볼러스를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분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번역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같이 보죠. 제가 번역된 서적들을 좀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게 어느 것인지 좀 확인하고 나서 아마 다음 학기에 하나를 개설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거야 저기야 수업하시기에는 대상의 그림자. 네네 대상의 그림자 왜냐하면 사고되지 않은 삶의 정신분석이니까 이게 사고되지 않은 이게 비혼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 연관자산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아주 이게 우리의 무의식들의 연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 아쉬운 부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까 코우 시간에 코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전이 얘기로 가면서 크리스토퍼 볼러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자유현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신혁 선생님의 체험하고 맞닿아지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것이 지금 자유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현상 속에서 아주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각자 프로이드, 융 그리고 또 코어트 자기의 그 어떤 경험에 의한 부분으로 어떤 그것을 학술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 같은 말이지만 다 자기 경험에서 다른 틀린 말로 이렇게 사용해서 논문을 썼다는 거 그런 게서 이제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한 그랬던 기분이 된 거다. 이게 내 경험으로 해서 하나쯤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틀린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공감을 좀 했습니다.